예, 30분의 시작인데 일단 저장님 소개해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소개만 제가 먼저 드리고 30분에 바로 발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치권 빅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체 세션 기능과 또 발표까지 맡은 한국지방정연구원의 지역 균형 발전실장 이서연입니다. 오늘도 보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주셨는데 반가운 지방지역연구원의 정 원장님, 경북대 무슨 사회에서 오는 자장 기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발제를 맡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양원탁 박사님이십니다. 이번 발제 맡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 박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대체가 저희 자장님 저희가 지정 토론이 있어서 전체를 다 토론하기보다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모셨기 때문에 이소영 발표에 대해서는 대구대학교의 전성문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고요. 양원탁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의 서동준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고 이원도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은 경남대학교의 김태경 교수님 원장님께서 할당해 주신 토론 시간이 더 남는다 싶으면 지정 토론 아니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 토론하시면 시간 보기 내서 감사합니다. 발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션입니다. 이 주제가 보니까 상당히 핫한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자 두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발표자가. 세 분이 몇 분씩 쓰시랍니까? 몇 분씩까지 얘기했습니까? 한 15분씩 쓰시랍니까? 세 분이면? 그렇죠. 45분 되고 세 분이 10분 되면 40분. 또 물론 우리도 종합도 지사장님 또 어쨌든 최대한 한 15분을 생각하시고 발표를 내보시죠. 그러면은 발표자하고 토론자는 다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제약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세영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원래 읽게 되는 거네요. 이게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다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읽게. 그리고 토론할 때 원래 저희 다른 분들도 모시고 사실은 자유에서 듣고 해야 되는데 저희 기획실험은 우리가 원장님께서 주간에 미팅이 구워지는데 공석이 도움되게 전원 가서 발표하라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서문을 유지되는 대학과 지자체 상생협력 방안, 현재 지금 국정과제에 해당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지자체에서는 지금 라이스 사업 때문에 대학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시간 관계상 지방 소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관련된 연구 보시는 분들이 오늘 지금 다 참석자분들이어서 간략하게 아신다고 생각하고 쫙 같으면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핵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또 저희 지방경영원의 지방경영과 상생협력 방안 21년도에 제가 발표한 보통 내용도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강세에 따라서 지방의 인구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특히 지방의 상당 위치를 이렇게 지방계열이 그리고 처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경기대학 입학자수가 8.2%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서울, 인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방대학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지위 중에서 직접 감당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 위치에 따라서 지방대학의 우리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자체가 대학과의 협력이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대학 자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올해 이유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지식 창출의 효과, 그리고 사회적 인재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학의 해당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지역의 대학의 역할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이제 산업화 그래서 지식의 생산자로서에 대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어떤 연구 R&D까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기업가적인 대학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많이 경험했었는데 여기 참여적 대학 지역 연결에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참여 역할을 하면서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대학의 역할까지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연구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포커싱을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협력 방안이니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당연히 대학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어떤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관계를 논의할 때 보통 이제 우리는 지방적 연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도 변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보통은 이제 지자체 대학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까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런 연구를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원론적으로 지자체와 대학을 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로 더 맞춰보고 논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협력 방안은 지금은 뭐 사실은 기존의 기업, 대학, 정부뿐만 아니라 뭐 시민단체, 환경까지 그래서 트리플 모델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 협동 체계에서 이야기할 때 주요 주체인 기업과 대학과 정부 간의 이 협력 체계 중에서 사실은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풀리지 않으면 3단계권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의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외국 학자의 자녀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한국적인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적 자기 요인이라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은 연구 성과 논문만 써야 되니까 사실은 지역 발전에 목표가 유지되는 그런 성과만 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발전보다는 연극이나 재정 지원을 별도의 유리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운영의 논리에 있어서도 사실은 현실 문제보다는 회계 경성이나 대학 자체의 연구 성과 이런 부분들이 더 매몰되기가 쉽다라는 게 서구의 대학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자체나 지역의 인사들이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기존의 장애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이지만 한국의 지자체와 상생협력에 관련된 정책 개선방 무엇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함수 대응 정책에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에 관련된 정책도 사실은 이미 2021년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업관계에서 지자체, 대학, 지역 핵심 주체 간의 협업 기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협업이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 협업이 수평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교육부가 마련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하는 기본계획은 교육부와 지자체, 수직적 협력 체계가 사실은 더 많이 가동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역 단위에서의 대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육성하는 측면이 조금 사실은 모호했고, 특별히 이제 그 특법에서 지금 저희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으로 이 전략을 보고 있는데, 이 규특법에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89개의 지역을 선정한 뒤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금 투자 계획서로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관련된 연구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23년도 지방 소멸 대응 투자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 계획의 대다수가
교육복지 사업과 문화건강 생태에 관련된 사업이 많더라. 물론 이제 산업정책이 많고요. 이제 그럼 교육이 많은가 이게 복지가 많아요. 육아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복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부문으로 이렇게 비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관련된 사업이 많고 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2년 5월에 인구정책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또 지자체가 인구정책 지원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립해야 되는 항목들을 보면 대국가 지자체는 이게 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거든요. 80%가 인구정책 지원이니까 산하자 협력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기업, 연구소 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시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 기본 계획도 만들고 시설 계획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가면 사실은 더 가동되지 않는 이런 생각의 연계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측면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85번 과제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해서 목표가 딱 이거예요. 지역과 대학의 경쟁력으로 지역과제 선택해 주십니다. 결국은 지자체, 여기서 특별히 지자체는 시도예요. 그래서 기초지자체까지 내려가기도 어렵고 시도의 어떤 많은 권한들을 이양을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그 구조를 열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새로운 건 없어요. 개발 정책들이 나열돼 있고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지역 주도성이라든지 기본적 정책 수준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존의 정책 사업들은 단다고 생각을 할게요. 빨리빨리 집어 넘어가면 RIS는 기존의 RIS도 있지만 이건 지역 혁신 플랫폼이에요. 대학과 지자체, 산업 연계해서 만든 것이고 파이브 사업이라고 모든 지역 교육 거점 지구는 단위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라이스 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사업. 이 사업의 이제 핵심적인 게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중앙부처 교육부, 환자부, 중기부에 따라서 산학연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너무 유사중복이고 효과도 없었다. 대학 지원에 관련된 행정적 권한을 대대적으로 지자체에 분양하고 지역 발전 연계 전략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23년, 24년 시범지역 지금 7개 지역 선정했어요. 그리고 29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이걸 적용하겠다는 건데 지자체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25년부터는 5개 사업, RIS, 인트, 라이프, 하이브, 지방자 활성까지 그동안에 국고로 지원되던 재정 지원 사업을 약 2조 원의 규모가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시도가 전담해서 운영하기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있는 해당되는 이 3개 지역 중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합의가 있다라고 잘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세 군데를 훑어보면 부산은 원래부터 지산학 협력과라 그래서 전국 최초로 대학지기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블럭블럭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라이즈 사업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들이 부산시 정도 있는데 전담기가 부산 테크노파크 안에 있어요. 일자리 산업 육성은 가능할지 몰라도 교육에 대한 전담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경남이 워낙에 이제 동료대학이라든지 링크나 해당되는 사업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RIS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역시 고교 전문대학 평생 모든 연계들을 강화한 것을 중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남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방역과 기초와 지역기업과 대학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했어요. 보통 방역하고 기초지자체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구분해야 되는지 설계 못하고 있거든요. 방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그나마 경남은 여기까지는 갔어요. 전담기가 경남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평생 교육에 대한 중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 라이스 시범사업은 충북연구원 산하에 있어요. R&D가 축전인데 그나마 충북은 5개 사업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화되기는 조금 논의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지금 23, 24년도 지자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삐그덕거려요. 대학이 지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지자체도 지역대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학과 지자체 협력 활성화를 강화할 건지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주체 간의 지역 핵심들이 지켜야 되고,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해야 되고,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책에 강해야 된다. 끝!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지역 주체 간 협력 체계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역 이제 육사 블록블록 조례에 따라서 협의가 있고, 중요한 정책적인 이제 라이즈 사업 같은 거 심의하게 되면 그 협의회가 1년에 더 딱 한 번 모여서 계획서 심의해서 넘깁니다. 이런 형식적인 구조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지역 혁신 주체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자체와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요. 기업 수요에 기반한 대학 혁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까지 대학과 지자체 협력 체계에서는 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나마 부산이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부산이 전국 유일하게 이 조례상의 책무 규정을 기업에 뒀어요. 특히 대학과 지역만 어떻게 하게 돼 있는데 기업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사실은 부산시가 없는 돈을 쪼개서 이것들을 기금으로 어떻게 시책을 만들지를 재원 조달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라이즈 체계 그리고 지역 주도의 대학과 지자체 협력 지산학 협력 방안 부산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 구조가 굉장히 잘 됐다는 측면을 보여드리고 대학도 바뀌어야 돼. 지자체는 이런 교육부 사업과 그리고 2.5조 원에 대한 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 지방의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해당되는 것들을 그 대학에 왜 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학도 대학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어떤 돈을 받지 않고 자부담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노력 없이 계속 이제 듣고 내지는 지방비로 전환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 스스로의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지금 계속 지원체계의 핵심점이 되기 때문에 강당도시를 수립한다거나 그리고 이게 지금 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수립 체계거든요. 그렇다면은 시도는 시군과 연계 협력 수립 체계가 필요해요. 당장 8구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이에요. 시도가 몰라요. 그러면은 자기 지역에 굴러가고 있는 재정 사업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지금 미원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의 지역 발전 기획의 제인식이라든지 공론화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 지방선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정말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파고가 생겼는데 15분 드리면 20분 걸릴 줄 알았는데 4분 만에 끝냈습니다. 제일 훌륭한 네,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이어서 우리 양원탁 부연구위원님 발표했습니다. 양원탁 부연구위원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3월달인가? 원래. 아이고, 선생님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들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균형 발전체 양원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제는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위험 유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이제 현황 그리고 이제 전략 산업에 대한 탐색 그리고 성공 사례 분석 그리고 방향과 과제 제안 순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유구감수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유입을 위한 기업 유치의 중요성이 기사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특히나 이제 대응 여건이 취약한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이제 인구 유입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떤 내생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지역 산업 정책이 국가가 아닌 지역 산업 정책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이 되면서 지역별로 고유한 발전 경로를 형성을 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20년 전과 최근의 지역 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산업의 분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육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산업 정책을 통해서 지역 형성된 그런 발전 정보를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사례 지역인 전라북도를 좀 살펴보면 2017년 현대중공업 분산 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이듬해 한국제약 분산이 폐쇄되면서 지역 산업에 정말 큰 위기가 발생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고용 위기 그리고 청년층이 상당히 많이 이제 외부로 이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 특히 이제 기업 유치 측면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민선 8기의 조정 방향의 가장 중점으로서 기업 유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가 전라북도의 그 전략 산업의 특성과 그리고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황이랑 전략산업군 탐색, 사례 분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주력 산업의 침체 이후에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가지 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산업이 이제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기존의 조선이랑 그리고 자동차로 대표되는 미래 수송 기계, 그리고 이제 탄소라든지 섬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첨단 소재, 그리고 이제 라이프케어,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의 상당히 강점인 농생명 기반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농생명,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기관 6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라북도 혁신성장 산업 6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인데 사실 2.8%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좀 비중이 적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전라북도의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큰 비중, 사실 산업 팽창기가 상당히 늦게 형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윤곽 소재, 특히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육성되는 탄소, 그리고 화학 소재, 그리고 스마트 농생명, 그리고 미래 수송 기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한정에서 살펴보면 이 6개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보다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중 이제 미래 수송 기계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주력 산업의 위기가 발생하는 산업으로서 성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보통신 융합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중이 상당히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간적인 분포를 좀 살펴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전주나 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군산이 약화되고 전주가 성장하는 그런 전주권의 집중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별 지적 패턴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산업별 지적 패턴은 이제 자료로 대체를 하고 사실 산업 6개 산업별로 살펴보면 이제 그 산업별로 특성이 약간 상이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읍의 이제 첨단 용법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원의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집적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패턴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인구감도 지역의 기업 위치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유치 전략 산업 탐색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6개 산업을 과연 기업 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산업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현재 발전 경로와 미래 발전 경로를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지역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지역 산업 구조에서 가장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들이 어떤 산업인지를 분석하는 부분이고, 그 미래 발전 경로의 경우에는 과연 지역에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6대 혁신성장 산업의 미래 투자 유치 주요도가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했고, 이 부분은 AHD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 영역은
이제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이제 산업이 집단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산업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사업화가 어떻게 되느냐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최종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분석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6개 산업의 투자 유치 유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미래 투자 유치 중요도가 동시에 높은 산업으로는 일회성 두 개가 선정이 되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중점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래 투자 유치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상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낮은 산업은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 인프라 소재 산업으로 묶여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역 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그런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높지만 미래 투자 유치 중요도가 낮은 산업은 스마트 농생명 산업으로 분류가 되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 유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의 전망이 이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어떻게 고부와 같이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 유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미래 중요도가 동시에 낮은 산업은 정보통신 융합과 라이프케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산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내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업 유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례 분석입니다. 사례 분석은 이제 지역에서 기업 유치를 성공한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입사점을 하는 데 초점을 뒀고요. 이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서 수익 요인과 비용 요인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뒀고, 지역의 이제 기업 유치 담당자를 포함한 그러한 주체들에 대해서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경북 구미, 그리고 충북 진천, 그리고 전북 정읍과 임실 4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구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자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지역에 상당히 경제 위기가 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미를 중심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미에서 했던 부분은 LG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이 상생형 일자리랑 연계를 해서 이제 LG 화학을 이제 해외로 투자를 하는 것을 그대로 회귀해서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당시에 그런 이제 투자 결정과 관련된 지역 내부 요인을 좀 살펴보면 당시 이제 산업용지 측면에서 이제 산업단지가 좀 미분양된 많은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기업에서 양질의 저렴한 토지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형 일자리라는 정책과 연계해서 이제 50년 부상 사용이라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우경 통합 신공항이라든지 대도시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정책 환경입니다. 당시에 이제 구미시의 경우에는 전국 지역 유일 당시에 여당 조 단체장이 이제 선정된 이제 단체장이 이제 오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대기업의 유치 의지와 그리고 노력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담당을 하셨던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투자님께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이제 토론회라든지 주식 사들기 그런 운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상생형 일자리랑 연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도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LG화학이 해외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생산 설비 증설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이제 LG BCM을 이제 투자를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충북 진천의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가 태양광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의 1.5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급을 계약을 수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생산 기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시급하게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를 구축을 하던 중에 기존의 이제 음성 공장 일대를 먼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성 공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하나솔루션에서 이제 수요에 맞는 그런 산업 용지가 일부 있었긴 하지만 가운데 이제 진천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산업 단지가 이미 조성이 돼서 미분양이 된 그런 산업 단지가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 이 산업 단지의 경우에는 공영 개발이 아니라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그 분양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용지 정비라든가 이제 필지 규모가 기업 수에 상당히 낮은 그러한 측면의 그런 특성들이 좀 나타나 있었고요. 나아가 이제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진천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은 이제 투자 유치와 관련된 TF를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의 그런 TF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기업의 그러한 갖고 있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과 똑같지만 기존의 진천에서 음성이 아니라 진천으로 기업을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북 정읍의 다운시스의 경우에는 이제 다운시스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전동차를 생산하는 업체고 상당히 그 시장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제 전기 전원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 관련된 기술 전원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전동차가 교체가 되는 빅사이클에 좀 진입이 되면서 이제 전동차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진출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서울 메트로의 전기차 교체 수주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급박하게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광주와 정읍이 투자 유치 후보로 이제 선정이 돼서 경합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읍에서 기존의 철도 선로를 일대에서 이제 기업에 맞는 그런 노동단지를 조성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제 정읍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출신의 그 다운시스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 임원이 투자 유치와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좀 제공을 하게 되었고 그 공공단지를 보통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그 가장 발전적인 부분이 이제 인력부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진입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정읍으로 유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실의 일진제강 경우에는 전북 출신의 창업주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일진제강에서 특수 강관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 수요 증가에 맞춰서 국내 생산 기지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후보지로서 전북을 일단은 최초로 이제 전북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좀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강점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앞서 다우시스랑 유사하게 그런 전북 지역의 출신의 그런 창업주의 고향의 입장을 좀 이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북도의 투자 유치 담당자가 이제 또 임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협력체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산업용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방향관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인데 또 우연히 또 순천만주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
이제 임시의 임진 제강이 좀 유치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행정 측면에서 그 이제 강관을 만드는 데 상당히 열 에너지가 많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 국가계획의 도시가스 공급의 계획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었다는 그러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제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제 해당 기업의 관련 산업의 시장의 성장 전망과 그리고 사업 계획서 상에서 해당 분야의 투자 계획이 확립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이제 상시로 투자 계획이라든지 산업 동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수행을 해서 상당히 좀 시간을 다투는 게 기업 유치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우리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부 요인으로서는 네 가지 사례 모두 양질의 산업 용지가 이미 확보가 돼서 바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특성이 있고 그 행정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뛰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 시점에 맞춰서 대외 용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지역 출신의 네트워크나 지방 행정, 그리고 기업, 정치권의 협력 체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결론입니다. 연구 요약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지금 기업 유치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기업 유치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 대응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전략이나 그리고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지역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는 기비를 구축하거나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내부 요인으로서는 산업 용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양질의 계획 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인력 수급의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규 환경이나 인력 수급을 기업 유치 정책이랑 어떻게 연계하느냐 그리고 전략 산업과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제 정책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에서 기업 유치 담당자에게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권한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업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아가 이제 지역 출신의 기업 임원이라든지 지역 정치권을 어떻게 지역 발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업 유치 활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책 제어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투자 수요나 인프라 부족 문제가 상당히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기업의 유치를 이제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소별로 가게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산업 정책 그리고 입지 패턴 등을 활용을 해서 연계를 했을 때 기업 유치의 시너지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동향이나 입지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지금 지역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업 정책 이제 산업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입지 측면인데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계획 입지 공급이 좀 필요합니다. 현행 산업단지 공급은 산업 수요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제 작은 농공단지 수준의 그런 공급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서도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 산업입지 수급 계획이나 그리고 시도별 산업입지 수급 계획에서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공급 기준이나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환경인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지방 행정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 그리고 지역 출신의 기업 CEO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역 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들어가시네요. 고생했습니다. 이준권 사님 전략한 거 다 까먹으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이분도 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구감소 지역행정센터 이원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구감소 이익 대응을 위한 생활권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그 연구 내용입니다. 아직 저희 연구는 기본 과제를 제가 수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활성화 방안까지 제가 진행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생활권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이것을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을 번영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학자로서 인구 감소 현상이 조금 더 공간적인 현상이 있지만 시간적인 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인구 전환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급속한 전환 단계인데, 지금 이제 향후 혹은 후에도 인구 감소 문제가 나타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인구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이 더 이상의 어떤 생존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환경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또 존재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효과적인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균형 발전실에 인구감소 지역 대응 센터가 마련이 되었고, 행안부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인구감소의 어떤 원인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의 어떤 이 형태라든지 방법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이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저는 지리학자로서 좀 더 지리학이 공간의 과학이긴 하지만 시간의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구 감소라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기적인 시간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는지, 혹은 희미해지거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은 인구감소 특별지원법에 있는 어떤 지역 간의 자발적인 어떤 연계 협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연계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석되고 경북 울진과 경북 울릉군이 협력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강원도 인제와 경북 경남 그 울진군이 협력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번역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커뮤니티 익스텐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생활권 연계 협력 추진 방안이 이제 명시되었습니다. 국가 지자체 혹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자율적인 협력 방안을 통해서 설정을 하고, 설정된 번역을 인구감소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국가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서 번역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지역과 연계가 공간적으로 인접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행정구역이 다른데도 그것이 괜찮은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는 굉장히 지역 간의 상호 연관성이 좋은데, 예를 들어 새로운 제2의 세종시가 마련되고 했을 때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과 지역 간의 상호 연계성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단위 번역 설정 정책 변화로서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이명박 정부와 중앙 정부가 주도했던 5+2 광역 정책권은 어떤 지역 경쟁력, 경제 성장을 통한 경쟁력 제고했던 하향식 접근 방법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경제 활동의 어떤 경쟁력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지역 행복 생활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경제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지자체가 어떤 정체성 혹은 경제활동만을 고려해서 번역을 설정하였고, 행복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서 번역이 설정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으나 지침에서 왜 이 지역과 이 지역 간이 이 같은 번역에 들었는지 인구 규모나 연계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실질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생활권이라는 어떤 개념으로부터 일상적이면서 지역 내부의 구체적인 흐름이 정말 반영되는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정책 기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지만 생활권 선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누구에게나 와닿는 개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어떻게 보면 공간범위인데, 그 공간범위가 이제 우리 계획법에 나와 있는 필지 단위와 그리고 방역 지구 단위 중간 정도 사이에 있는 어떤 준방역적인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생활권을 이제 개념이 정리되고 공간적으로 꼭 인정해야 되는 행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생활권이 방역 지자체 같은 방역 지자체 안에 속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문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그 변동성이 지역과 연계성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여야 것인가. 단순히 이제 2023년 5월에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연계가 좋다고 해서 하나의 번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 개발 계획이 있을 경우 그 번역을 설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역과 지역 간의 상호 연결성, 그리고 비슷한 그 지역 군집 간에는 최대한 이질성이 나타나고 군집된 안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어떤 동질성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회 소셜 네트워크 분석 중에 커뮤니티 디텍션 기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조작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역 간 흐름의 관계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점인 모두와 여기 나와 있는 선의 굵기를 통한 루트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연결망 분석에서 가장 디파인했던 그렇다면 이 지역과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그 노드로서 붙어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어떤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될 근린 설정이 되지 않고 개체 자체에 이제 따로따로 비슷한 어떤 유출량이라든지 풍량을 바탕으로 어떤 비슷한 어떤 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실질적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위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군집 탐색 기법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기반의 어떤 방법론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도입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대의 변화에 일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알고리즘을 루뱅 알고리즘과 라이덴 알고리즘인데, 루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지명이고 라이덴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지명입니다. 이 사람들 알고리즘 창시자가 굉장히 지역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루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 알고리즘으로서 하나씩의 이제 군집을 추가하면서 그 군집을 추가할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군집성이 더 나아지는 점을 계속 이제 어사인먼트하면서 최적의 군집의 개수를 만듭니다. 라이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루뱅 알고리즘 다음에 나온 알고리즘으로서 군집 간의 좀 더 연결성을 강조해서 좀 더 최적화 과정을 설정하지만은 좀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련 선행 연구에서 제가 찾아봤을 때 두 가지 각각의 연구에서 제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간적인 연속성을 고려한 분석한 방법과 시계열적 인간성을 지닌 분석한 방법이 각각 이제 알고리즘 공개가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간적인 연속성을 고려한 일부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G와 H에 대해서 이 각각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시 이제 집계를 하고 공간적으로 밀접한 지역을 최대한 맞춤으로써 공간적인 밀접성을 확보하는 어떤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과 그리고 알고리즘 연결을 퓨전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쓴 소스를 만들어서 공간적인 연속성과 시계열적 인간성을 지닌 컨셉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냅샷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월 평균자 혹은 연 평균자를 빼서 어떤 단편적인 결과를 제공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는 일별 자료, 월별 자료, 연간 자료, 이게 그 시간 범위 단위에 따라서
자료의 어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구집 탄생 기법은 컨센서스 네트워크,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주로 하면서 임계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년 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7번 이상 같은 번역에 속한 것만이 같은 생활권이다 이렇게 규정한 임계치를 바탕으로 종단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집을 탄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제 제가 시험적으로 해본 자료는 두 가지 데이터. 첫 번째는 유동인구 데이터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시간대별 혹은 일별로 한 지역에 각각의 다른 목적을 바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기점과 종점, 즉 출발점과 도착지의 그 거주지와 체류지까지의 어떤 통행량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가 아니라 오프라인 페이먼트, 즉 직접 가맹점을 가서 어떤 구매를 하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어떤 기록 명세를 바탕으로 비슷한 형태의 기종점 거래량 데이터를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디 형태를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공간 연속성이 보장이 되고 시계열적 일관성이 보장된 번역 분류를 2019년부터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아까 보셨던 이제 SC 루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인적성이 반영된 알고리즘을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 스텝 와이즈 방법으로 컨센서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말씀드린 것처럼 24개 즉 36개 타임 스탬프 각각 월별 타임 스탬프 중 7개 이상의 같은 번역으로 분류되어야지만 하나의 같은 번역으로 했었는데 유동인구 유출 같은 경우에는 충주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이제 모데이터 형태를 나타내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7번 이상 합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유동인구에서 차이점이 있고 신용카드 거래 기간은 6개의 번역을 잘 했고 이것을 이제 어떤 검증하기 위한 자료에서 평균 통행량 자료를 똑같이 했을 때 각기 번역의 어떤 바운더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간 연계 정도는 데이터 특성만을 상의하면서 임계치를 설정하다가 번역의 구분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생활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생활권처럼 삶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역 경제권처럼 어떤 펑셔널 데이터, 즉 기능적인 번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거래라든지 통화를 바탕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제, 즉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과 내부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컨센서스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그 번역을 준비했을 때 그 세부 번역이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합병되거나 또 분할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분화 과정을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데서 인구검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도에 굉장히 성장을 했다가 다른 지역이 홀수됐다든지 아니면 한 지역이 소멸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변화 과정은 분단적인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현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5년도에 각각의 연도에 지역 간 평균 통합 통행량을 바탕으로 아까 전에 선생님했던 분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내부에 있는 서울시 각각의 자치구들 혹은 경기도 수원시 내부에 있는 영통구라든지 혹은 농립수지 성남을 분한 것처럼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아웃라이어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 때문에 연속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임계치를 만드는 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걸 50개 시군구를 약 160개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구 인생구 강남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서울로서만 있고 경기도는 각각의 이제 시군 수원시 의정부시 이렇게 각각의 만약 좀 더 큰 단위로 묶어서 어디를 재편하고 15년도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연도별로 얼마나 이제 연속되게 나타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15년도에 컨센서스 네트워크를 살펴봤을 때 아주 예쁘게 6개를 구분했는데 이렇게 구분된 건 저희 알고리즘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통근 통행량 자체가 약간의 고정이 있었고 추정된 자료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중단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특성이 아무래도 지역 간의 행정 관계가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이제 아까 컨센서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부의 어떤 변천 과정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 생활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지역 간의 상호 연계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분화된 어떤 결과는 조금 더 2010년 이후에 그 어떤 통행량을 통해서 지역 간, 지역 내부의 어떤 상호 연계성이 더 증가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권 내부가 좀 간단하게 하나의 어떤 1번 카테고리였던 경사권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 내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 내부가 굉장히 큰 변화 없이 어떤 유지된 특성을 보였는데 2015년부터는 새롭게 어떤 성장하는 소형 생활권이 나타났고 혹은 또한 압축된 어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부 변화를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정책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랙티컬한 결과만을 전달할 건데 원래 목적은 인적 지역 간 또 시간적인 어떤 연속성이 고려된 상호작용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고려된 생활을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고 그 생활권을 분류하는 것이 광역 경제권처럼 하향식의 어떤 무조건 권유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지역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을 권유한다면 그렇다면 지역 간에 어떻게 무슨 상호 영향성을 있을 것인지 또 그 번역이 나눠졌을 때 각각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시책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현재 이제 생활인구 활성화 같이 어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세부 시책이 반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좀 더 큰 번역에서의 어떤 평균적인 특성 또는 그 내부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역 여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좀 더 맞춤 형의 특례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제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분 보고 있지만 제가 볼때 시간을 컨텐츠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프로를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기 때문에 토론자에게도 시간을 조금씩간 원래 조류도요 멘탈이 안 걸립니다. 한 70%는 채우니까 80%는 7분이면 넣는 네, 저는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역 대학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한 말씀, 좀 어떻게 해야지 지자체하고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학교도 문제예요. 지역이 소멸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제가 박사님 말씀하신 지자체로 보시도 않는 그래서 이 발표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리고 발표자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지역 경제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이나 아니면 그 지역, 지방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은 뭐냐. 최근에 지역 경제에서 말하는 바는 내생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생적 성장에서 핵심을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대구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고 모든 걸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지역의 이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대학에서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곳이 어디 있느냐? 갈 곳은 생각해보면 또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갈 거 없어서 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더 좋은 인력이 많은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처음부터 들었던 이 논문 치킨 앤 에그라는 논문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먼저냐 겹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게 문제다라는 것은 이제 시대에 따라 이제 바뀌어지는데 최근에 이 이승박 선생님이 발표하면서 발표를 하고 제가 이제 지역경제라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 보면 이 지방에 있는 일자리 아니면 학생들 그리고 대학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했을 때 오늘 이승박 선생님이 말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감명 깊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트리플 헬릭스부터 트리플 헬릭스까지 있었을 때 그 절차에서 그게 하나씩 뭔가 이제 주체가 하나씩 들어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라는 게 마지막에 들어가고 또 환경이라는 것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 환경이 좋은 곳에 또 어떤 이제 플로리다라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창조 계급이 좋아하는 곳에 그러니까 창조 계급이 많이 간다.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힙한 곳이 어디 있으면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말이 계속 들어주는데 이 시간 많아요. 창조 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젊은들이 올 수 있는 우선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먼저냐, 뭐 사람이 먼저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그 창조 계층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고 뭐 그걸 지자체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꼭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고 그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기업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요건을 갖춰주게 한다면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면 거기서 어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들이 거기에 또 올 수가 있게 되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또 제가 대학의 역할은 말을 안 했는데 대학의 역할은 학생들 열심히 알려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좋은 인력들을 배출하는 것이다라고밖에 생각이 드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지역사회 공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은 좋은 학생을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아니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합해져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먼저 오라는 말은 아닌 거거든요. 우선은 젊은 학생들이 좋은 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나중에 사업이 되면 기업은 무조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좀 제시할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눈을 불 계시는데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 분야마다 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스승님 모시고 운동을 얼마나 1년에 한 두 번째 왔다 갔는데 운동을 하면서 우리 행정학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이게 우리가 만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 만성론을 쓰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을 그러더라고. 그분은 또 행정학자니까 서울대 이제 행정대학원 만드는 그 교수들이 법대 출신이 많아. 법학 출신들이 처음에 이게 행정학을 제대로 미국에서 배워서 가르치면서 행정학을 경쟁력이 있는 강의를 행정학을 나온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야. 어디 나왔을 때. 경쟁학 나온 사람 다른 분과 비교했을 때 역시 행정학과 전공한 사람들이 쓸만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데 어느 건가도 행정학 전공했다고 해서 야, 네 행정학 전공했구나. 야, 우리 문처럼 와. 돈 한잔 마시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원 다닐 때는 진짜 그걸 빼지르겠는데 행정학자 다 달라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좀 해서 저는 지사한테 확실히 인정을 받아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못 가르치고
어쨌든 좋은 지적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애들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창조교육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이거 선할까? 역시 강남이더라. 아직 이런 문화가 없게 돌리다 주시처럼 창조교육이 생활지 젊은 애들 와서 뭔가 작업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고 제주도 여행 가니까 딱 그 데뷔가 됩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내 생태 수목원 막 이런 쫙 매달려 주다니 너무 떨리면 남쪽에 앞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막 즐기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아 그쪽에 가보니까 막 장사가 잘 돼요. 그냥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차원에서 더 뛰어서 인재경영이 네, 이제 세 번째 인증한다. 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가 기업 유치를 영어도 못하게 하셨는데 저도 프로젝트를 경기 지역이 없었다고 많이 하고 대전 지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 수강 알파시티 ICT가 많다는 이거는 기업은 사람이 있어요. 뽑은 사람이 어때? 그냥 뽑은 사람이 없어요. 입사랑 학생들 인격을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학교들에 5년 좀 넘어가는데 이게 왜 안 갈지 하는데 중학생들이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연봉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도권에 기업하고 외국 영국적인 ICT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밴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많이 준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써가지고 10년째 엔진을 볼 거예요. 한 1억 가까이 돈을 주고 굉장히 스카우트해서 만나서 1년 열심히 했는데 수도권에서 2억 주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니까 수입산으로 키워주면 데려가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없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같이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기업의 그 이러한 급여를 지자체가 맞춰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고민해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경쟁력을 키우려면 좀 법규에서 모르겠지만 지역에 대한 할당 같이 지자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라도 지역 기업들이 먼저 시장에서 좀 우위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경쟁력도 올려나가고 매출도 올려나가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페이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6대 4, 5대 4, 5대 4, 6대 4, 6대 4, 6대 4 각각 특화된 지역들마다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페이가 올라가고 기업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국제도 많아지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산업 생산이 생기거든요. 대학과 연계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쯤 되면은 기업들을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기업들에 대해서 부족하고 데려올 수 없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기술 이슈를 해결할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과 같이 많이 얘기하고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없도록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대학원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기대도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을 그 비어있는 금액들과 매칭이 안 되는 것과 리프렉트되는 부분들을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람이 맞지 않는 것들을 해주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게 탑다운의 법을 그냥 상관없이 같이 이거를 하나만 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 깨닫게 예,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기업도 사실 많겠지만 우리 골프 치러 가면 안 되는 사실
108가지라고 그러는데 기업도 사실 많다고. 우리 그 기업 단중에 제가 생각나는 이겁니다. 지방이 왜 안 이러느냐 이거 물었더니 지방에 있는 기업 보고 왜 수도 먹으러 가느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방에 있어 보니까 참 불편한 게 같다. 뭐냐? 아니요. 저 매출액 대금만 돼도 드러나가고 눈에 띄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찌그린 사람이 막 시장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요새 보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귀찮다. 그 수도권으로 가면은 대금 매출 가지고 오늘 명함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 살수 있고 너무 마음 편하다. 그래서 그 핑계를 보는 거야. 핑계가 많구나. 하여튼 그 저도 뭐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산업 단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약간 또 이상적이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비슷한 우리 그 지사장님 고향이지만 상주에서 옛날에 청리 산업단지 그쪽은 참 이분양이 되고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새 뭐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게 안 되는 게 있는 게 이런 거 쌓이고 나중에 남겨지니까 저도 기회를 얻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재수생을 꼭 가져갈 건 아니고 그래도 장사를 해서 이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위에서 우리 대성 교수 어떤 것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시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사님 발표를 지금 한 2번째 정도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주제도 너무 재밌고 해서 그런 거 진짜 문제. 네, 몰입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이게 들게끔 만드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어쨌거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떠한 최적화된 수준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방도 그 지역 지원 특별법이 이제 나오고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했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 생활권을 설정하는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그 편향해 주셔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데이터 쓴 걸 보면 유동인구랑 시각화된 데이터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에 가서 이제 돈을 쓰고 그 장소를 가고 이런 거는 그 장소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약간 환경에 인해서 이제 이거 모이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어쨌거나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선택생활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생활 번역을 설정한다라고 가정한다. 이게 변화할 때마다 번역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그 고민을 하시면 그것만 하는 게 있으면 더 완전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돈 쓰는 것도 이제 물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대해서 필요한 뭐 병원 뭐 소방서 경찰서 같이 약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인데 그러면은 그게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금 공공서비스가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인구의 규모가 도대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2만 명이냐, 3만 명이냐 근데 그거를 또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적정한 만 명이냐 2만 명이냐를 놓고 그것조차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끼리 그러면 결국에는 세권을 이렇게 한 개에 묶어서 이제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그들끼리 또 협력할 수 있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말 프로그램도 사실 문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예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종 인구 규모가 몇 명이냐 그러면 그걸 놓고 봤을 때 그 인구 규모가 안 되는 지자체들 그것보다 더 적은 인구수 갖고 있는 지자체
왜 있으면 이제 그들끼리 또 이렇게 통합하고 서로 묶어서 번역을 묶어서 가져가면은 물론 당연히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약간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그리고 최대의 행정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간 좀 우리가 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적정 수준. 근데 지금 보면 인접 지역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세 가지 분류 써 있어요. 그냥 만약에 그냥 제 아이들 제안해 드리자면 그 세출 예산을 한번 보셔서 그거를 토대로 좀 이렇게 최소로 돈을 쓰면서 최적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컷을 잡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지역끼리 협업이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존 플러스 근데 그 지역들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인접해 있는 곳끼리 묶으면 거기에서부터 약간 상상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 같아요. 제가 그 안동 예천 통합 관련해서 발표하더라고요. 바쁘고 이동부터 연한 거죠.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천에 그 신도시 조성대를 예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저 안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왼쪽 색이 예천에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방향성이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천방이 완전히 다른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좀 활용해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방향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서는 그러니까 생활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권 속에서는 주민들의 그 역사 의식이라든지 동일체 의식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협력은 더 가능하게 있습니다만 통합 문제까지 어쨌든 그 지정 토론자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불러야 이제 3번 계시기 때문에 3번 이야기를 더 간단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사장님은 그 일본의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책자도 내시기 때문에 앞으로 소멸을 연구하시는 분들 지사장님 제가 오늘 어제 김하고 결국 프레젠테이션도 보고 세븐에서 내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또 지금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챙기고 발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데이터 주시는 거고 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 이전에 오늘 말씀을 한국 지방교육 행정에 대한 말씀 중요한 사실 발표 잘하는 그런 좀 내가 좀 생각하는 좀 우리 저는 이제 중앙에서 있다가 일본에 7년 국방하고 미국도 때문에 방하면서 여기 한 번 하고 있을 때 계속 제 자신을 국제보다는 하고 있어 여기 한 번 굉장히 광범위한 놓고 시작하는 중인데 제가 오늘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상과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해결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상적인 건 현실적인 이상적인 거 오늘 제가 와서 느낀 거는 투 아이디어리스트입니다. 제가 우리 가용 자원이 있느냐 안 있는데 전쟁을 한다는 건 가용 자원이 어느 정도 있냐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너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재정 문제를 굉장히 파수분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김축 시대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하지 않는다. 세금을 내서 지금부터 당장에 뭐 세수가 저기 내가 한다 그런 상황이 왔는데 KUCT라고 하는 이런 부분가 한 개 시군에 한 개 대학가 이상적인 그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바뀌었을 때 과연 대학을 퇴출을 해야지만 인구가 올해 25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대학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저는 좀
그 축소 지향, 그 축소 민족으로 가는 한국 서비스의 대학의 역할, 그리고 그 속에서의 고령화 속에서의 그런 지금 새로운 그런 중국까지 않는 대학.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그뭐 라이스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 외려 소리가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살려서 해야 되는 안정이 너무 다 기업 유치도 저는 좀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산업 기업 유치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브릿지나 내면 교통이나 뭐 여기에 그거 인력의 준비나 이런 게 뭐 물론 뭐 대학하고 있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과거 공단이나 이런 걸 유치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그 지역의 활성화에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얻고 생각시킬 것인가 이게 대해서 한번 철학이 한번 봐야 그럼 뭐 방법이 뭐냐 일단은 유치를 해야 돼. 그렇지만 과거에 그런 게 우리가 배운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 대동 중심의 사람이 나라는 좀 저는 나름대로의 좀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이제 뭐 빅데이터에 좀 굉장히 당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원론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 대개조한테 말씀도 주시겠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과소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이렇게 89곳이나 지정한 것 자체가 또 산물이지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을 조사를 해서 과연 지역이 살아나느냐고 생각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방 소멸이라는 거는 이거는 예세예요. 예세를 되돌릴 수가 없어. 옛날처럼 갈 수가 없어. 지역 재생을 어떻게 해? 재생이 안 해. 그래서 일본 애들은 재생이 아니고 회생이 아니고 회생 또는 창생, 창조적으로 그냥 살려나간다는 그러니까 과거에서 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조적인 건 행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는 생활 인구 개념만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뭐 관계인구나 이런 걸 또 외국의 관광객이나 이런 아니면 그 국내 그런 거 있지만 그 속에서의 컴팩트시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그 공공시설 그리고 뭐 병원 시설 이런 거하고 베이트 주고 시설이 있고 그걸 여기 있다면요 아니 버스면 어떻게 그걸 하고 인구는 주니까 그 하나의 코어를 다른 코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커넥트를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하느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컴팩트 플러스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11 일본 대지진이 그 쓰나미가 지나간 지역을 가보면 한결같이 일본은 다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버렸어요. 심지어 지금 후쿠시마 주변에 가보면 얘네들은 컴팩트 원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뭐 오늘 세 분 말씀하신 게 되게 좀 학자적 어프로치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실용적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보면 물론 어떤 그런 빅 데이터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빛을 발하고 활용하게 되겠지만 저널리스틱 그런 어프로치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변화에 기반하고 좀 더 통계 같은 것도 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래야지 좀 더 사회에 큰 화두를 던져서 그러니까 아니 그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를 바꾸거나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기여하는 게 하나의 그 이론적인 학문의 틀린 그게 원칙이고 그렇다면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충분히 않았어요.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옆에 분 짧게나마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저는 경시청의 미래전략 실장입니다. 경시청의 미래전략 실장입니다. 여기는 뭐 돈이 많아서 쓸데없어 보십니다. 금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 경기시청 인구정책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책을 꾸렸었는데
옛날 지금 교수님들 계시는데 대학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경북대학교 출신입니다. 아. 경기 다닐 때 그 정도입니다. 전 사회과학대인데 옆에 국대 계셨고요. 행정 경영인데 그때 제가 유일하게 선택을 못 받은 게 인구정책론이었습니다. 아. 박석돈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작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낳아서 전 세계로 가서 우리가 접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시험을 접수했어요. 유일하게 대학 아, 그 갈 때 좋은 시를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시를 먹어서 교수님 따지러 갔더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멜더스 인구를 내가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고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니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교수님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인구 정책을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저는 강의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하는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시청에 와서 인구정책 하다가 제가 일자리 창출 과정을 한 2년 했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은 유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잡아도 구매해도 때는 가고 필요한 곳에 가서 적당히 가는데 쓸데없이 행정이 와사삭 거리는 거라서 저는 반대해서 가는 것이었고 인구정책도 저는 시장이 말하면 안 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한 놈이 뭐 건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남편한테 안 계속 아이 해줬는데 이 아이가 안 돌아오니까 투자를 안 하는 아이를 안 넣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럼 아이는 누가 투자해서 수업을 합니까? 국가가 하니까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행안부 가서 안승대 과장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시장이 말을 안 했습니다.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고 여기서 공장비용 못 얻고 여기서 암을 못 얻으니까 그건 이게 너무 지자체가 쓸데없는 경쟁적인 안 됩니다. 그냥 끝까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버티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정말 좋은 곳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곳에 가서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뭐 지금도 비싸고 복잡하고 집 없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청년수당 같은 경우도 수당에 대해서 국민을 시장이 청년수당을 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남을 세워서 향경만 하니까 왜 청년들을 자꾸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냐? 왜 거지도 아니고 수당은 리스크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가 뭐 위험 수당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우리 안 하겠다. 저는 수당 끝까지 안 씁니다. 가면 갈 때는 좋은 데 가더라. 그럼 아이들이 결국은 먹이를 찾아서 서울로 갔다가 둥지가 없어서 내려오고 뭐 이런 지금 시대가 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살 건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대학 총장도 만나고 대학이 원하는 거 해주게 되는 대학은 원하는 게 있으면 지방에 경주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나는 많이 그렇습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이게 돼야 되는데 경주에 있는 대학의 잔존율을 정도 7%가 됩니다. 우리는 막 타고난 거라. 근데 이것도 대학이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있고 있는데 쓸데없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한다고 봅니까 지금 저 시장님한테 기회 들어가면 쓸데없이 직접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이해했습니다. 외국인도 하면 외국인이 하는 부서야 됩니다. 시장이 공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청에 매년 135개월 하신다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그런 형태가 아닌. 저는 오늘 이제 들으면서 제일 하나 궁금한 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양원탁 부위원장이 지금 경주시 고민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 197쪽에 보면 여기 보면 전북 출신 창업 좀 자기 고향을 좀 살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땡긴 게 아니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인프라에서 도시가스 공급 문제 해결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부 양양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법령 개정도 요구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좀 명함 하나 봐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끝나면 명함 하나 주시면 오케이, 그 정도로 시간이 실제적으로 자, 이제 발표자들 저 시간이 이제 나오셔서 한 1분씩만 하십시오. 하나 주시면 명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따로 가지고. 네네. 1분씩. 완전 저는 뭐 양박사님도 설명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현장으로 받았고 제명하고 실장님께 뺏겼습니다. 그것보다까지 탈탈 털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연락 오면 오늘 빨리 쉬어요.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력에 수입 대비 효과가 상당히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방안을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참고가 되는데 저건 자치단체 되면 다 해. 그렇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힘을 이제
다시 지방으로 이제 기업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좀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이런 대응이 없다면은 그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사례처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국내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입 대비 산출이 상당히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공무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그 부처를 거의 20번 넘게 찾아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를 이제 이 지역의 도시가스 그 공급 계획을 그 국가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문자고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아라. 말씀 하는 게 자, 우리 이건도 이 연구랑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바꿔 그 말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면은 누구나 이제 한마디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지자체 인구함수 지역이 협력 파트너를 찾는 서칭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과 예를 들어 건너에 있는 인구함수 지역을 해도 이렇게 연기가 있으면 괜찮다. 그런 정도의 통합이라는 지역 경합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구감사 지역이 지원 특례를 받는 어떤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생활권이라든지 방역경제권처럼 정부가 정한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자발적인 특성은 그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재정 자립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과의 통일량이 많고 경제활동을 활발하니까 여기와 여기는 협력을 해서 상생을 하는 것같다.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상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뭐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고 좋은 의견인데 현실적으로는 통합보다 협력이 더 어렵습니다. 협력을 해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면 우리 대북 교육 사례인데요. 협력 사업 하나하나 지출할 때마다 MOU를 맺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정권자가 뒤에 두기 딱 버티고 있고 돈이 나오는 주머니가 다르니까 나중에 잘못했다가는 감사해서 연락이 깨지니까 공무원들이 그게 자구책을 만든다고 MOU를 잘 만들었다. 불가에 몰라 협력을 해. 그거 아니야 말이지. 협력했으면 그 협력 기금에 들어있으면 그걸 자율적으로 재량기를 지출해야 되는데 꼼꼼하다 그래. MOU를 맺는다. 그럴 때 그거 보고 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은 실무자들이 우리는 이제 이론가고 과학자니까 실무자들이 예술가니까 응용을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해야지. 아까 우리 그 과장님처럼 이거 말라해요 사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연구해 놓으면 그렇지 공무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지 그런 고민을 하시면 되지. 실제로 그래. 우리도 기업 유시도 보면은 우리도 깜깜하니까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업이 여기 있으면 가장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이다. 그 분석해가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안 할 거지. 가능성이 없어. 해봐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또 우리가 그 수도권에서 자꾸 집중되고 그것을 기업들이 안 일어나가 있어. 건드리지만 좋을까 고민하니까. 결국에 이제 이 상속세들하고 내가 기업가들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상속세가 제일 상속세가 OECD 국가들은 최고 세율인데 상속세를 좀 깎아주면은 근데 그래서 조건으로 깎아주면 무조건 깎아주면 부자 감세라고 또 난리야. 야당에서 부자 감세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와서 한 세대 정도 30년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조건하에 상속하는데 어려움이 그러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해보는 거죠. 연기가 될지 모르지. 뭐 그런 고민조차 안 하면 그냥 그거 그 지자체 하지 마시오 이러면 안 돼. 고민하고 지보고 신청을 들고 그 중에서 또 뭐 어차피 똑같이 하고 앉아있는 기관은 망하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래라 저래라 날보다 집안이 똑같아. 이런 자치단체장은 빨리 망해. 소멸이 빨리 된다. 그럼 경주시장처럼 이 고민되고 저건 지금 시간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저를 보고 내가 그 시장하고 내가 친구인데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 시장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랬다. 어쨌든 오늘 우리 그
학자들이 이제 고민해서 결재를 했고요. 또 지정 선호자하고 학자들이 하셨는데 우리 저 지사장님하고 경주시의 실무자들이 의견을 개설이는 활동에 조금 더 우리가 서로 간에 생각할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토론이 것 같습니다. 오늘 결재 시험은 고생하셨고 토론 시험은 지금 고생하시고 들어에서도 노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최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